92페이지에 제3자에 대한 효과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줄 정도 읽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1번, 2번은 뭐 설명드린 것들을 다시 좀 해놓은 거니까 큰 의미 없고요. 동그라미 3번이 문제가 되는데 제3자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전에 통정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가장매매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각과세에 막 가장 저당권을 설정했다, 가짜로 채권을 양도했다 등등 가짜로 이루어진 계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가짜로 이루어진 계약에서 제3자가 등장을 했을 때 갑과리 가짜로 무슨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뿐만이 아니고 그럴 때 그걸 모르고 등장한 제3자가 있을 때 이 제3자가 과연 108조 2항에서 보호되는 제3자냐 아니냐가 다툼의 대상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통정허위표에서 보호되는 제3자란 이런 놈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해놓은 게 3번에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에. 근데 이거 들어봐야 뭔 소리인지 몰라요. 모르고. 그 다음에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대법원의 오른쪽 박스 안에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들을 쫙 구별을 해놨어요. 그리고 간혹 다음 중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2년 전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올해 또 물어보긴 좀 어렵습니다. 2년 전에 물어봤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놈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보다 보면 한 3박 4일 걸립니다. 뭐 그렇게 해봐야 머리에 남아있지도 않고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자주 나오는 놈 몇 놈만 제가 찍어서 설명을 드리고 외울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아시겠죠? 네. 막 또 집에 가서 막 외우시는 분들 계셔. 이런 거 막 있어요 진짜로. 큰일 납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오른쪽에 제3자의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 주의할 것은 허위 표시는 선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허위 표시의 무효를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요거를 딱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넣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 정도.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아까 말씀드렸던 엄폐물의 법칙이라는 게 하나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5번 전득자 보호라고 해서 선의 제3자가 보호가 될 때 선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보호된다. 그게 하나 딱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가 의사의 흠결 중에서 의식적 흠결 두 개. 그 다음 저 오른쪽에 보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왔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착오는 뜻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거를 의사표시한 사람이 모르고 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착오라고 합니다. 근데 백구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항에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착오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일단 그 의사 표시가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취소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따로 갖춰야 된다. 하나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되고 또 하나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문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중요 부분의 기준이나 중대한 과실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것도 결국 대법원의 판례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다 아니다라고 한 것, 이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라고 한 것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그것도 잘 나오는 거 몇 가지만 체크해가지고 머리에 넣어두면 문제 푸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자, 서설에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봤던 비진의 표시나 허위 표시와는 구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착오의 종류가 있습니다. 착오의 종류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게 표시상의 착오예요. 무슨 뜻이에요? 잘못 표시하는 거예요. 물건을 개당 10,000원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연히 10,000원에 팔겠다라고 표시해야 되는데 공을 하나 뺐어요.
1,000원이라고 표시했어.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표시상의 착오가 된다. 이 표시상의 착오 외에 뭐 내용상의 착오, 법률 착오, 계산 착오, 쌍방 착오, 서명날인 착오, 표시기간 착오 등등 여러 가지 착오 유형이 있는데 뭐 나중에 그런 건 다 보면 되고 하나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96페이지로 가면 동기의 착오라는 놈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좀 착오의 개념과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동기의 착오에서 일단 동기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동기의 불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동기라고 했습니다. 갑이라는 자가 A 토지를 갖고 있어요. 이때 을이라는 자가 이 갑소유 A 토지를 살 생각을 해요. 사야 되겠다. 매수 의사를 갖고 있어요. 을이 갑소유 A 토지를 살 생각을 해서 갑한테 가서 팔아라 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표시할 때 만약에 B 토지를 팔아라 그러면 의사표시는 불일치해요. 그렇죠? 그런데 을이 A 토지를 살 생각을 하고 갑한테 가서 A 토지를 팔아라 그랬어요. 사겠다 그랬어. A 토지를 살 생각을 하고 갑한테 가서 A 토지를 사겠다 라고 표시를 했어요. 자, 이 경우 의사표시가 을의 경우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의사표시가 일치 불일치? 일치하죠. A 토지를 살 생각을 하고 갑한테 가서 A 토지를 사겠다 라고 표시했으니까 의사표시가 일치를 해요. 일치. 자, 이때 을이 왜 A 토지를 살려고 했을까? 왜? 요게 동기예요. 요게. 왜 A 토지를 사려고 했을까? 을이 왜 A 토지를 사려고 했을까? 공장을 지으려고. 그런데 을이 갑에게 A 토지를 사겠다라고 말할 때 공장을 짓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밝힐 필요도 없고 갑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을이 이 땅을 왜 사는지는 갑을 사이의 A 토지 매매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 요소가 아니에요. 갑은 물어보지도 않고 계약서에 쓰지도 않아요. 이런 걸 뭐라 했죠? 동기. 법률을 하게 된 이유. 문제는 사가지고 공장을 지으려고 봤더니 못 져. 여기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야. 그러면 을의 의도와 공장을 짓고자 했던 의도와 실제 상황이 불일치하죠. 이걸 동기의 착오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동기의 착오는 자신이 생각한 거하고 현 상황이 불일치할 뿐 기본적으로 을의 의사표시는 뭐 하니까? 일치하니까 이 동기의 착오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백구조 착오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구조 착오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을은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예요. 지가 잘못 산 거지. 나중에 와가지고 알고 봤더니 공장을 못 짓네요. 취소할래요. 그랬다가 갑한테 쥐어 터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게 원칙이기는 한데요. 보통 착오가 대부분 동기의 착오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 동기의 착오도 예외적으로 착오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원칙은 착오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백구조 착오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대법원이. 그게 뭐냐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칙은 착오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착오가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 을이 이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를 하여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만약에 을이 공장을 짓고자 하는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해서 알려줬다면 이거는 계약의 내용이 되어버려요. 뭐가 된다? 계약의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시를 했다는 건 공장을 지을 의도로 A 토지를 살 생각을 했으나 공장을 지을 수 없는 A 토지를 사겠다고 표시. 그래서 불일치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알려진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을이 이거를 표시를 안 해요. 안 했어. 왜?
을이 공장을 짓겠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갑이 땅값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 이놈이 공장 지려고 땅이 꽤 필요한가 보다. 급한가 보다. 땅값을 슬슬 올려. 그러니까 을은 이 땅 가지고 뭐 할지를 갑에게 전혀 표시를 안 했는데 갑이 이렇게 말을 해. 이 땅은 공장 같은 거 지금 아주 딱이다고. 땅 소유자인 갑이 을한테 이 땅은 공장 같은 거 지금 아주 딱이다라고 말을 했다면 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공장을 지을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을이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을 공장을 짓겠다라고 땅을 사게 된 이유가 갑에 의해서 유발이 된 거예요. 소유자에 의해서. 그렇죠? 이럴 때는 표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착오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을이 상대방의 동기를 표시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하고 설령 을이 갑에게 그걸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기의 착오가, 이 을의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서 유발된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5번에 보면 동기의 착오라고 해서 의에 뭐 장황하게 써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거 간단히 이해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의 원칙은 취소 불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착오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예외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표시해서 계약 내용으로 삼은 때. 또 하나가 동그라미 4번 상대가 동기의 착오를 유발했을 때. 두 가지. 밑에 판례는 지금 보지 마시고 여기 두 가지 큰 굵직한 틀을 딱딱 머릿속에 넣어두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가지를 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세부사항은 3월달, 5월달, 7월달 이렇게 살살 밀어놓고 기본 틀을 머릿속에 담아.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표시되어 알려진 경우하고 표시되지 않았지만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럴 땐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전형적인 착오와 표시상 착오 같은 거, 이런 예외적인 동기의 착오 따위가 있게 되면 그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어떻다? 유효라 그랬어요. 다만 취소가 가능해요. 근데 취소하게 되면 그 의사 표시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 의사 표시가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 표시를 요때 했고 나중에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하게 되면 이 의사 표시는 요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요, 착오 중에 이런 착오도 있어요. 버스 잘못하는 거. 여기 지나가는 버스 번호 중에 잘 타고 다니는 버스 몇 번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한 720번이 있다. 720번 버스를 제가 타야 돼요. 탔어요. 탔는데 702번이야. 잘못 탔죠? 720번 버스를 탈 생각을 했으나 702번 버스를 탔으니까 702번 버스를 탔다는 건 702번 버스를 타겠다는 표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의사는 720번, 표시는 702번. 착오가 있죠? 취소를 했어. 타고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 720번 노선이 아닌 이상한 노선으로 가. 그래서 내부에 있는 버스 노선표를 이렇게 봤더니 702번이 아차 잘못 탔네. 취소해야 되죠. 취소하면 무슨 무효가 돼? 소급 무효. 무슨 무효는? 소급 무효. 그럼 무슨 뜻이에요? 기사분한테 나 취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사분은 차를 유턴해서 내가 탔던 곳에 데려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급 무효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취소한 때부터 무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소급 무효라는 건 기사분한테 저 취소할래요? 그러면 기사분은 즉시 차를 돌려서 내가 원래 탔던 곳으로 되돌려다 줘요. 황당하죠? 그래서 착오가 있다 해서 함부로 취소할 수는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착오가 있을 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길거리에 맨 유턴하고 있는 버스를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진짜로 제대로 탄 사람 뚜껑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함부로 취소 못한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춰라. 착오가 어디에 해당돼야 되고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되고 또 착오자에게 뭐가 없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고 자 이때 과실 아까 과실이 뭐였었죠? 길게 제가 과실이 뭘 과실이라 그랬죠?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하여 몰랐다. 이게 과실이었죠. 조심했더라면 702번 버스란 걸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7자만 보고 탔어. 모르고 이런 게 과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오는 요 알지 못한다가 들어있기 때문에 과실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실이 그냥 과실해서는 안 되고 중대한 과실 때 취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틀입니다. 자, 그러면 97페이지에 보면 밑에 3번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이라고 해서 양가라 1번에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있고 동그라미 1번에 중요부분의 판단이라고 하는데 이 판단이 우리 대법원 판단 기준이에요. 우리 대법관님들은 중요 부분은 요 세 가지 기준 갖고 판단한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착오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과 일반인도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런 걸 안 했을 것이라는 요건. 마지막으로 착오자에게 경제적 불이익.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중요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해요. 대법원이. 그걸 우리가 대법관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해가 되냐? 안 된다. 나가 그 대법관님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냐?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 대법원이 판단한 걸 외우자. 외우자.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게 되면 뭐 잔뜩 나와요. 98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중요부분의 착오의 모습이라고 해서 철제, 둘째 뭐 쭉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것만 외웁니다. 99페이지. 첫 번째 나오는 게 지적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적 부족이란 게 뭘까요? 누구에게 뭐뭐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게 부족해? 그거예요? 아니요. 땅 면적 부족을 말합니다. 면적 부족. 100평짜리 땅을 샀는데 건물 지려고 측량을 해봤더니 80평밖에 안 되더라. 면적 부족이에요. 그럼 80평짜리 땅을 100평이라고 착오하고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 못한다. 또 하나가 거기는 없지만 시가착오. 무슨 착오? 시가착오. 2만 원짜리를 50% 세일해서 10,000원 주고 샀어. 좋아해서 막 좋아. 봤더니 시가가 5,000원 밖에 안 돼. 오히려 비싸게 샀어. 이런 걸 시가착오라고 해요. 이런 건 중요 부분의 착오냐? 아니다. 면적 착오. 땅 면적이니까 지적 부족 이렇게 돼요. 시가착오. 또 하나가 소유자 착오라는 거예요. 소유자 착오. 갑을이 계약을 하는데 을은 그 물건이 갑소유로 알고 있어요. 갑소유로 알고 매매 계약을 했어. 나중에 봤더니 갑소유가 아니라 병소유야.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물건 소유자를 착오한 거죠. 이런 것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중간에 왜 아닌가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왜 아닌지는 안 나와 시험에. 근데 그게 궁금해. 그거 궁금해서 해소될 뇌 속에는 그거 넣지 말고 이걸 넣어야 돼. 우리의 뇌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걸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걸 담자. 일단 요 세 가지는 머릿속에 지금 박으셔야 돼요. 몇 개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합니다. 일단 요 세 개. 이거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머릿속에 콱 박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그랬죠. 이때 중대한 자가 빠져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해요.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착오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OX. X예요. 중대한 자가 빠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래 과실이 민법에 나올 때는 단순히 그냥 과실만 나오고 중대한지 아닌지를 나누지를 않아요. 근데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몇몇 군데에서 이 과실을 쪼개요. 중대한 과실과 경과실로.
중대한 과실을 중과실이라 하고요. 사소한 과실을 경과실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대한 과실을 한글로 풀어 써서 현저한 부주의 이렇게 말해요. 좀 길게. 그냥 부주의는 경과실이고 현저한 부주의가 중과실이라고 해요. 이걸 나눠놨어요. 착오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왜? 과실 중에서 무슨 과실이 있을 때는 경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여부와 관련해서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지만 경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한다. 틀린 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중대한 과실은 좀 전에 뜻이 뭐라 그랬죠? 현저한 부주의. 그럼 또 도대체 현저한 부주의가 뭐냐? 대법원의 기준이 현저한 부주의예요. 그럼 이게 또 현저한 부주의가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경우엔 전문가에게 물어봐라. 예컨대 보통 부동산 같은 것들을 매매할 때, 토지 같은 거 매매할 때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해서 그 토지 이용 계획하는 걸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공장 지을 수 있네 없네, 무슨 공법상의 제한이 있네 없네. 그래서 부동산 거래할 때 보면 계약서 말고 중개사 사무실에서 주는 게 있어요. 뭐 확인 설명서 있죠? 안 받아보셨어요? 오늘 무슨 날인가 봐. 여러분들이 표정이 무지하게 어두워요. 오늘 평상시보다도. 저요? 아, 저는 제가 왜 어둡지? 아니요, 전혀 안 어두운데? 네. 아니, 전혀. 아니, 어제 지난주에는 뭐 안 오시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안 오셔서 그거 좀 고민하고 있어요. 왜 안 오셨을까? 네. 그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 제가 어제 새벽에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제가 한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뭐 자료 작업하느라고, 자료 정리하느라고. 근데 뭐 잠 못 자는 건 뭐 일상이 돼 있는데 원래 제가 약간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통 많이 자야 한 3-4시간 잡니다. 평상시에. 아니, 옛날부터 그랬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고시 공부할 때부터 그랬어요. 잠 거의 집안 내력이에요. 친가고 외가고 잠이 없어요. 전가고 외가고. 아, 이건 그냥 그렇고요.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이 좀 심각합니다. 뭐 얘기다가 중과실. 중대한 과실에 관해서 이제 우리 대법원의 현저한 부주의가 기준인데 이 현저한 부주의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를 따졌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에게 물어보지 않은 거.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해주는데 만약에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했어. 그럼 본인 스스로가 다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어.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래요. 공장을 짓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물어보질 않았어. 이런 것들을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례 몇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토지 매수인이 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서 거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를 한 경우에 스스로 이따위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에도 두 번째 판례 박스에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새로운 공장 부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수 토지 위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딱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며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게 되는데 취소하면 무슨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자, 몇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첫째가 보세요. 갑이 1과 1월 10일 날 계약을 했고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을에게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갑에게 착오가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중요 부분에 해당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어요. 그럼 갑은 취소할 수 있죠? 예? 그렇잖아. 취소했어. 1월 20일쯤. 취소하면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고요?
1월 10일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을 등기는 취소 전에는 유효였었잖아요. 그런데 취소를 하는 순간 이 등기는 언제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1월 10일부터. 문제가 생겼어. 1월 15일 날 을이 이미 팔았어. 병 보세요. 계약을 할 때는 을 등기가 유효했었죠. 근데 계약을 하고 나서 등기까지 넘겨받았는데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해버리니까 이 등기가 1월 10일부터 무효가 돼버렸고 따라서 병은 결과적으로 을 등기가 무효였을 때 거래를 한 게 된 거예요. 즉 소유자 아닌 자하고 거래를 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초문을 또 만들어요. 얘가 뭐라면 선이라면 보호가 되고 악의라면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근데 차고 취소나 나중에 사기 강박 취소는 이 병이란 놈이 한 놈이 더 있어요. 한 놈이 더 나와. 어떤 놈이냐? 요 상태에서 갑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병이 없는 상태에서. 예? 그럼 을 등기는 무효가 됐으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를 말소하라 그러겠죠. 그래 안 그래? 말소했어. 언제 말소했냐? 1월 25일쯤 을 등기를 말소했어요. 이렇게 말소하면 깨끗하게 끝나요. 근데 갑이 계약을 취소하고 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놈이 있어요. 1월 22일쯤 병이. 이런 놈도 있을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병이라는 제3자가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나타나는 놈도 있을 수 있고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했지만 아직 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놈도 있을 수 있잖아 말이지. 이 병이란 놈이. 그렇죠? 이럴 때 우리 대법원은 이 병이란 놈이 취소 전에 나타났든 취소 을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나타났든 묻지 않는다. 선이라면 보호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3자를 하나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으나 이거는 취소해야 무효가 되니까 나눌 필요가 있더라. 그런데 어찌됐건 선이라면 보호가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요거 하나. 두 번째로 갑이 을과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을에게 등기가 넘어간 상태예요. 그리고 이 을은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1억에 사가지고 1억 5천에 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이 계약을 취소해요. 그럼 이 을은 어때요? 느닷없이 뒤통수를 맞았죠. 을에게 손해가 생길 여지가 좀 있지요. 당연히 갑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남아요. 그렇죠. 갑이 을과의 계약을 맺고 을은 철석같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땅을 가지고 뭐 할까 예를 들어서 을이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려고 설계도까지 뽑아놨어. 설계값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이 느닷없이 계약을 취소해서 설계비 날리게 생겼어. 갑이 배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까 109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사람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손해를 배상하라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사람은 단 한 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을 억울하죠? 할 수 없어요. 법에서 그렇게 해놨어. 이렇게 법이라는 게 어쩌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4번의 착오의 효과, 양가로일, 양가로이 두 가지를 체크해 줍니다. 됐지요? 100페이지 4번의 양가로일, 양가로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또 나중에 보고요. 6번의 다른 제도와의 관계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양가로 3번에 보면 해제 후 취소라는 게 있어요. 예? 요거 하나만 머릿속에 좀 이해를 하고 착오를 끝냅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 근데 얘가 매수인인데 대금을 안 줘. 중도금을 안 줘. 날짜가 됐는데도 안 줘. 그럼 갑은 독촉을 할 거 아닙니까? 빨리 중도금 내놓으라고? 했는데도 안 줘, 이 자식이. 끝끝내 이행을 안 해, 이 자식이. 그럼 갑은 계약을 어떻게 할까요? 을이 끝끝내 돈을 안 주면 갑은 계약을 어떻게 해요? 해제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11, 12월 달에 할 때 뭐 한다고요? 해제.
취소가 아니라 뭐? 해제. 을이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자잖아요. 근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채무 불이행. 그러면 갑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뤄 계약을 뭐한다? 해제. 해제하고 을에게 뭘 청구할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여기까지 끝나면 돼요. 갑은 을은 손해배상하면 돼. 근데 이 자식이요. 갑하고 계약을 할 때 여기서 끝나는 게 보통인데 이 사건은 조금 독특하게도 이 자식이 계약을 할 때 착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서 을에게 취소권이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을이 먼저 계약을 취소했다면 을이 착오를 이유로 먼저 계약을 취소했다면 을은 갑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었는데 착오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미적미적하고 있다가 갑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손해를 배상하게 생겼죠. 이때 우리 대법원은 을은 이미 해제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한번 스쳐서 들으세요.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에 의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그 계약 해제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미 해제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게 해제 후 취소고요. 시험 지문에 징글징글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 순환에 딱 머릿속에 하나 박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 정도 착오를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게 기본 틀이에요. 의, 유형, 동기, 착오, 구별, 중요 부분, 중대한 과실, 중요한 거 판례 몇 개, 효과 안에서는 제3자가 두 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해제 후 취소 가능,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의사의 흠계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이제 제5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따닥 나왔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사표시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때 하자란 건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거나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당한 경우, 강박을 당한 경우, 강력한 협박을 당한 경우 이걸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조문 박스에 보면 110조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0조 2항과 110조 3항에 보면 각각 제3자라는 놈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이때 1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와 110조 3항에서 말하는 제3자가 전혀 다른 놈입니다. 시험 지문에 제110조 제2항의 제3자, 제110조 제3항의 제3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외워야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110조 2항과 110조 3항은 앞으로 공부하면서 외워야 될 조문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단 체크만 그렇게 하고요. 의의를 봅니다. 의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사 표시가 일치는 하지만 그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 외부의 간섭, 사기나 강박과 같은 외부의 간섭이 있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는 간단해요. 자, 이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뭘까를 좀 뜯어봐야 됩니다. 일단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의사표시니까 당연히 의사표시는 있을 것 이렇게 되겠죠. 그게 첫 번째 때 의사표시는 있어야 돼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의사표시는 있어야 돼요. 근데 비질의 표시나 허위 표시나 착오와는 달리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일치를 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일단 일치할 것. 근데 이 의사를 표시할 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한 게 아니라 간섭이 앞에 붙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간섭이 사기를 친 거예요. 기망을 했어. 그래서 착오에 빠졌어. 착오에 빠져서 의사를 표시했어. 아까
공장 부지 사건을 한번 봅니다. 갑이라는 땅 소유자가 을을 속였어요.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이 땅은 공장 짓기 딱이다 라고 속여서 사는 사람이 공장을 지을 수 있다라고 뭐하고? 착오하고. 이때 이 착오가 아까 동기의 착오였었죠. 그러니까 이게 동기의 착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기의 착오에 빠져서 A 토지를 살 생각을 하고 A 토지를 팔아라 그랬어요. 뱃살 빼는 크림 같은 거 있죠. 네? 화장품 매장이나 뭐 이런 건강보조식품 같은 데 파면 뱃살 빼는 크림이 있어. 바르면 뱃살이 쭉쭉 빠진다고. 있어요. 그 매장에 갔더니 원래는 그걸 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스킨크림 하나 사러 들어갔는데 매장 직원이 배를 딱 보더니 한마디 해. 배가 좀 많이 나오셨네. 운동 안 하시나 봐. 그러더니 크림을 하나 권해. A크림. 이거 바르면 뱃살이 쫙쫙 빠진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살 때는 아 빠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A크림 주세요 그랬겠죠. A크림을 살 생각을 하고 A크림을 주세요라고 표시했지만 원래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직원한테 속아서 뱃살이 빠질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서 산 거야. 근데 발라봤더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오히려 바른 만큼 더 두꺼워져. 이런 게 동기의 착오가 되는 거야. 스스로 결정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강박을 당해서 공포심이 생겼어. 그래서 의사를 표시했어. 사거리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왼손에는 파인애플을 오른손에는 과도를 하나 들고 누가 나타나가지고 파인애플을 턱 잘라서 쿡 찍어가지고 먹어보래. 이거 먹어보라는 거예요? 안 사면 네 모가지도 이렇게 잘린다는 거예요? 네 모가지도 잘린다는 거야. 무서워? 강박을 당해가지고 무서워서 주세요 그랬어. 이런 것들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다. 그래서 사기에 의한 착오에 빠지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고 강박에 의한 공포심에 빠지고 공포심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자, 앞에 게 원인, 뒤에 게 결과 이렇게 돼요. 이걸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일치할 것, 그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착오로 의사표시했을 것, 강박에 의한 공포심으로 의사를 표시했을 것.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인과관계가 없으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겠죠. 자, 좀 전에 파인애플을 딱 잘라가지고 먹어보라고 강박을 하는데 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애가 그렇게 강박을 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강박은 했지만 공포심이 안 생기고 불쌍해서 사줬어. 그럼 강박은 있었다 하더라도 공포심은 생기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끊겨요. 강박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파인애플을 잘라서 먹어보라고 강박을 하는 사람이 검은 양복에 짧은 머리에 다리를 털고 왼팔에는 착하게 살자라고 문신이 돼 있고 오른팔에는 피카츄 문신이 딱 있어. 피카츄 문신은 우리가 어디서 봤죠? 조폭 피카츄 문신? 친구 2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친구 2라는 영화에 조폭이 왼쪽 팔에 피카츄 문신을 하고 나와요. 친구 2라는 영화에서 제일 웃긴 장면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떡대 좋은 애가 말이지 딱 파인애플을 꾹 찢고 먹어보래.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무서운데 일단 먹어보라니까 먹어볼 거 아니에요. 먹어봤더니 맛있어. 맛있어. 달달해. 그래서 값을 물어봤어. 마트에서 파는 거 반값이야. 맛도 있고 반값이야. 그래서 샀어. 강박이 있었고 공포심까지는 느꼈지만 공포심 때문에 산 게 아니라 맛있고 싸서 샀어. 그럼 여기서 끊겨요. 그럼 이것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착오 또는 공포심이 생겨야 되고 그 착오 또는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해야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로 요 놈은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하는 놈은 계획을 2개를 세워야 돼.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강박을 하는 놈은 요 놈을 어떻게 해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까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조폭 영화에 조폭들이 가끔 쓰는 협박성 멘트가 있죠. 말 안 들으면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게 해주겠다고. 그런 말 많이 하죠. 조폭 영화에 많이 나오는 대사예요. 그런데 만약에 조폭이 맨날 조폭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말 안 들으면 병풍 뒤에서 향냄새를 맡게 해주겠다라고 강박을 딱 해서 이렇게 말하면 공포심을 느끼겠지라고. 그런데 상대방이 향냄새를 좋아해. 공포심을 전혀 안 느껴. 그러면 강박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놈을 어떻게 하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까? 두 번째, 공포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냥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 공포심을 뭐하고 연결시켜야 돼? 매출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공포심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면 하게 할까? 이 계획 몇 개 세워야 돼? 2개. 2단의 고의라. 무슨 고의? 어려워요 말이. 2단의 고의. 계획을 2개 세우라 이런 뜻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망이나 강박에 의해서 착오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 또는 공포심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이 고의 2개가 사기를 치는 놈이나 강박을 하는 놈 대가리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결국 치밀하게 계획을 2개를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2단의 고의라고 합니다. 마지막 요건이 이 기망이나 강박이 위법해야 돼요. 위법. 요게 핵심적인 요건이에요. 기망이나 강박이 위법하다. 요 기망이나 강박이 위법하다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또 쌓여 있습니다. 이때 이 위법의 뜻은요. 위법의 뜻은 말 그대로 법을 위반한다의 의미냐? 그게 아니고 신의 성실 원칙 위반을 말해요. 이건 또 무슨 개소리냐? 우리 보통 거래 당사자 사이에 거래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을 한다는 건 상대방을 믿는 거예요. 그럼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뭔지 모를 믿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깨는 행위가 위법이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 듣기만 하세요. 기망의 위법성.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격표가 써 있는데 물건 가격표가 10,000원 이렇게 써 있고요. 50% 세일 해가지고요. 5,0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 물건의 시가가 얼마다? 10,000원이다. 근데 50% 세일 하는구나 라고 믿겠죠. 아니야. 이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만약에 대형 백화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대형 백화점의 가격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물건은 시가가 얼마다? 10,000원인데 50% 세일하는구나 라고 보통 믿겠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노점상 리어카에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노점상 리어카에 이런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이거 진짜 10,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파네 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속았어요. 뻔히 알면서도. 부산 강의 가는데 강의 갔다 올라올 때 그 부산역 앞에 이렇게 스마트폰 케이스를 파는데 제가 사고 싶었던 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뷰 케이스가 이렇게 11번가 같은 데서 사더라도 10,000원이 넘어요. 근데 4,000원인가에 파는 거야. 제가 사고자 했던 그 케이스하고 똑같은 걸.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고 샀어요. 거기에 또 이렇게 10,000얼마짜리를 세일한다고 붙어 있어. 웬 걸 사가지고 뜯어봤더니 한 1,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속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걸 믿었냔 말이지 제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갖고 너 왜 나를 속였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깨는 행위가 위법한데 똑같은 가격표라 하더라도 백화점에서 써 있다면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노점상에서 써 있으면 이걸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5,000원짜리다. 이게 원래 시가가 5,000원짜리인데 이렇게 가격표를 쌓는데 이게 백화점에서 써놨다. 그럼 믿음을 깬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위법하다 그래요. 그걸 대형 백화점 변칙 세일이라고 해요. 반면에 노점상에서 이렇게 가격표를 써놨다면 이건 위법하지 않아. 그거를 따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말한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법원이. 똑같은 거를 나눠가지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믿음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백화점 변칙 세일은 위법하다. 그러나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말한 경우, 이런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길 가다 보면 플랜카드에 오피스텔 1억에 3채, 한 채당 월 수입 40만 원 확정 보장, 뭐 이렇게 돼요. 그럼 1억에 3채면은 한 채당 4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20만 원씩 수익이 보장되니까 1년이라면 14.4%예요. 14.2%인가? 뭐 이렇게 수익이 나와. 이거 고수익이죠. 은행이자가 2%대 있는데 고수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프랜카드가 써 있는데 한 달에 40만 원 수익이 보장된다는 걸 프랜카드를 보는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요.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그걸 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거 보통은. 그런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상가 분양 시 고수익 보장 광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품 거래에서 물건 거래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다소 허위 과장 광고에 불과하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의 믿음을 깨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법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틀은 잡았고요. 구체적인 내용 교재를 통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거기는.